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아침 식사 후 습관처럼 한 잔, 피곤할 때 또 한 잔. 이제 커피는 물처럼 우리 일상에 당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매일 마시는 이 커피가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서서히 도구로 변하고 있는 걸까? 저는 내과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커피가 몸에 좋은 건가요? 아니면 해로운 건가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궁금하실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커피가 사람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커피 한 잔이 어떤 분에게는 당뇨와 심장, 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지만 또 다른 분에게는 뼈를 약하게 하고 밤잠을 빼앗아가는 골칫덩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 그리고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커피는 좋다,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커피로 건강을 챙기고 어떤 사람은 커피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매주 최신 의학 연구와 생활 속 건강 비밀을 풀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이 바로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보약이 되는 방법과 독이 되는 상황,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따라하기 좋은 현실적인 꿀팁까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커피는 참 애매한 음료입니다. 한쪽에서는 커피 하루 3잔, 당뇨 위험 낮춘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커피 뼈 건강 해치고 골절 위험 높인다 라고 합니다. 어떤 의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수면을 방해하고 위장을 망친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가 아닙니다. 똑같은 커피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이 식사 후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같은 커피를 골다공증이 심한 60대 여성이 하루 5잔씩 마신다면 칼슘 흡수가 떨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오전의 커피는 뇌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올려주지만 늦은 저녁의 커피는 수면을 방해해 혈압과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커피는 양날의 검입니다. 제대로 알고 마시면 든든한 보약이 되지만 무심코 마시면 서서히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를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권장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 몸 상태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제 어떻게 마셔야 내 몸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손에 쥔 커피잔은 더 이상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가 단순히 기호식품을 넘어서 때로는 생명을 지켜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실제로 수많은 연구와 환자 사례에서 커피가 건강을 지켜준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단 것을 좋아하고 식사 후 늘 졸음을 호소했죠. 하지만 블랙커피를 식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치솟던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인슐린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의사인 저조차 놀라울 정도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 하루에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25%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량을 한 잔 늘릴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6%씩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추고 트리고넬린이 췌장을 보호해 인슐린 분비를 돕는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 관리가 중요한 우리 세대에게 커피는 충분히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서도 커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심장병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 박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실제로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심부전 위험이 60%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쌓여 막힘을 유발하는데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이를 억제해줍니다. 에스프레소에 풍부한 카페스톨과 카월은 심장보호 효과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늘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면서 아침마다 마시는 블랙커피가 오히려 심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정기검진 결과 혈압과 혈관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것을 직접 확인하셨을 때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커피 한 잔이 인생 후반부를 다시 빛나게 만든 순간이었죠. 그리고 뇌 건강.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이 커피를 찾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매일 커피를 한두 잔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파킨슨병 예방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카페인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세대에게 커피는 희망의 빛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더 좋은 것 아니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함입니다. 하루에 1, 2잔, 많아도 3잔 이내. 이 선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기분을 전환하는 음료가 아니라 당뇨, 심장, 뇌라는 3가지 중요한 축을 지켜주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연구와 수많은 실제 환자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의 위험은 커지지만 올바른 습관 하나로 그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가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커피잔이
단순한 취향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라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커피 한 잔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던 커피의 힘이 여러분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커피가 언제나 우리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보약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천천히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커피를 사랑해서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습관이 있었죠. 그녀는 늘 활기차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골절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한 골다공증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카페인으로 인한 칼슘 흡수 저하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나를 깨워주던 커피가 결국 내 뼈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커피가 가진 양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환자는 70대 남성이었는데 불면증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습관처럼 커피를 마셨던 것이죠.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 이상이라 저녁 7시에 마신 커피는 자정이 넘어도 몸의 절반 이상 남아 있었던 겁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할 시간이었는데 카페인이 계속 신경계를 자극하면서 몸은 지치는데도 머리는 깨어있는 상태가 반복된 것이죠. 그는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다시 커피를 줄이면서야 비로소 자연스러운 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도 커피는 조심해야 합니다. 65세의 한 남성은 하루에 4잔 이상의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과다한 카페인이었습니다. 심장이 이미 약한 상태였는데 카페인이 불필요한 부담을 주었던 겁니다. 그 후 그는 커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웨덴에서 5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골밀도가 낮고 골절 위험이 20% 증가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65도 이상으로 마시는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커피를 뜨겁게 마시는 습관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고 반복되면 식도암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뜨거운 커피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워야 제맛이다 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그 습관이 우리의 식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합니다. 김이 살짝 가라앉은 후 따뜻한 정도로 드세요. 그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개인차입니다. 어떤 분은 5잔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지만 어떤 분은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이는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인 차이가 커피의 효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는 친구이자 적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는 활력을 주고 혈당을 지켜주고 뇌를 보호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고 뼈가 취약해지고 수면이 불안정할 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가 가진 두 얼굴을 알고 마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느 쪽일까? 내 커피는 보약일까? 독일까? 바로 이 질문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커피의 유무가 아니라 마시는 방법, 시간, 그리고 내 몸 상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늘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좌우해 왔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폐를 해쳤듯이, 꾸준한 운동이 몸을 살렸듯이 커피 또한 그렇습니다. 이 작은 음료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커피의 두 얼굴을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할까?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순간 커피는 비로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같은 커피라도 시간과 양, 그리고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몸소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우리의 두뇌를 깨우는 데 탁월합니다. 눈을 뜨고 1시간 이내에 마시는 커피는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끌어올려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오전에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오후 늦게나 저녁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수면을 방해해 혈압과 혈당 조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카페인이 밤늦게까지 몸에 남아있으면 불면증이 심해지고 결국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양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성인의 1일 카페인 권장 최대치를 400mg으로 제시하지만 50세 이상에서는 330mg 이하가 안전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약 150ml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믹스커피는 한 잔에 80mg 정도이므로 3잔까지는 무리가 없지만 다른 음료나 초콜릿, 녹채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전체 섭취량을 합쳐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커피는 술과 다릅니다. 적당히 마시면 이로운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 순간 몸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고 잠이 안 오는 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식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블랙커피는 혈당과 체중 관리에 부담이 적지만 설탕과 프리마가 들어간 커피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당분과 포화지방은 체내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블랙커피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쓴맛이 부담된다면 계피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어 커피의 효능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생강을 곁들이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 커피 특유의 속쓰림을 완화해 줍니다. 실제로 속이 더부룩해서 커피를 멀리하던 분들이 생강을 살짝 곁들이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꿀을 조금 더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조합이 됩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당분을 주의해야겠지요. 커피 온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커피를 선호하지만 WHO가 65도 이상 음료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도는 위장처럼 강한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음료가 지날 때 점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정리하면 답은 단순합니다. 시간은 오전, 양은 하루 2잔, 방식은 블랙 혹은 건강한 조합, 온도는 따뜻하게. 이 4가지 원칙만 지키면 커피는 충분히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커피 한 잔이라도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된 시간과 방법으로 마시면 독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커피가 가진 양날의 검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셨던 커피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점심 이후에도 또 한 잔을 마셨나요? 혹은 저녁에 TV를 보며 습관적으로 드셨나요? 그 사소한 차이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커피는 우리 삶의 리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시간과 양, 방식과 온도를 아는 순간, 그것은 삶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커피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줄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나의 몸에 맞게, 내 삶에 맞게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안하면서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첫째, 블랙커피 하루 2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설탕이나 프리마가 들어간 커피는 혈당과 체중 관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커피는 카페인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면서 불필요한 열량을 줄여줍니다. 특히 오전에 2잔 정도 마시는 습관은 집중력 향상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커피를 마신 그룹이 오후나 저녁에 마신 그룹보다 숙면의 질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계피를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커피의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더해보세요. 계피는 예로부터 혈당 조절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 환자에게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달콤한 향과 따뜻한 풍미 덕분에 설탕을 넣지 않아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당 섭취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는 생강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예전 같지 않아 커피를 마신 뒤 속쓰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생강가루나 생강청을 커피에 살짝 곁들이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늘 커피를 마신 뒤 속이 불편해 커피를 멀리했지만 생강을 곁들인 뒤부터는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고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꿀이 도움이 됩니다. 꿀은 항균 작용과 항산화 효과가 있어 목이 자주 아프거나 잔병 치레가 많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커피에 설탕 대신 꿀 한 티스푼을 넣으면 달콤함은 유지되면서도 건강 효과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만 소량 활용하면 충분히 유익합니다. 다섯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믹스커피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믹스커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는 설탕 526과 약 50칼로리의 열량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 반 개 정도와 비슷합니다. 즉 하루 한 잔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루 3잔, 4잔씩 반복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과 포화지방 섭취가 과도해져 건강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절대 금지가 아니라 적당히 즐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필요하다면 설탕이 줄어든 제품이나 무가당 프리마를 사용한 제품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째, 치아 건강을 위해 커피 후에 물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 속 탄 성분은 치아 착색을 일으켜 누렇게 변하게 하고 당분은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신 뒤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습관만으로도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모든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피 반 티스푼, 생강 조금, 꿀 한 숟가락, 그리고 커피 후 물 한 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혈당, 심장, 뇌의 건강을 바꾸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극단적인 조언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현명하게 즐기는 법을 찾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만 지키셔도 커피는 충분히 보약처럼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커피잔은 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선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도 서서히 해를 끼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인생의 후반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바로 그 작은 습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블랙커피 2잔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마신 커피는 불면증과 혈압 상승을 불러오지요. 똑같은 커피인데 언제 어떻게 마셨는지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한 대로 아침에만 블랙커피 2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로 바꾸셨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커피가 내 힘을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더군요. 이제는 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시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늘 믹스커피를 즐기셨습니다. 단맛이 주는 위로를 포기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뇨 수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불안해하셨죠. 제가 제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한 잔만 즐기시되 설탕 함량이 줄어든 제품으로 바꾸고 그 외에는 블랙커피나 허브티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혈당은 안정되었고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커피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커피 역시 그렇습니다. 무조건 금지하거나 무조건 권장하는 극단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며 알맞게 즐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당뇨, 심장, 뇌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골다공증, 수면 방해,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내 몸 상태와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 블랙커피 2잔, 계피와 생강, 꿀을 곁들인 다양한 조합, 믹스커피는 하루 한 잔이네. 그리고 뜨거운 커피 대신 따뜻한 커피, 마신 후 물로 헹구는 습관까지. 이 작은 원칙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커피는 충분히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손에 든 커피잔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드실 때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잔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건강 이야기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커피를 현명하게 즐기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쌓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0세 이후에도 채소는 늘 좋은 것이라고 믿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난 뒤 제 믿음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의사가 제게 말했죠. 지금 드시는 식단 중 몇 가지가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앗고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채소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우리가 무심코 집어드는 한 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숨은 이면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 의존합니다. 젊었을 때 잘 먹었으니 지금도 괜찮겠지. 하지만 몸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신장 기능은 천천히 떨어지고 뼈는 조금씩 약해지며 혈당을 다루는 능력은 과거 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특정 채소가 은밀히 우리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채소들이 슈퍼푸드라는 이름을 달고 마트 한가운데 당당히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장바구니 속에 어쩌면 오늘 저녁 당신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채소만 많이 먹으면 된다더라. 그는 매일 아침 신선한 샐러드와 주스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허리를 붙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결석 진단을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가 건강하다 믿으며 매일 먹던 채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바로 옆집에서도, 당신 가족에게도,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소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성분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옥살산, 렉틴, 알칼로이드, 그리고 높은 혈당 부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강해서 이런 성분들을 어느 정도 처리해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장은 더 민감해지며 인슐린은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동안은 문제없던 채소가 어느 순간부터 독이 되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식품업계는 이런 위험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혼란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니까요. 슈퍼푸드라는 멋진 이름, 항산화라는 화려한 광고 문구 뒤에 가려진 진실은 소비자 스스로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샐러드를 먹고 나서 괜히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더 뻣뻣하다거나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이요. 흔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치부하지만 사실은 특정 채소가 보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채소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뼈를 약하게 만들고 혈당을 요동치게 하며
심지어 독립적인 삶을 위협합니다. 둘째, 그 대신 매일 먹어야 할 4가지 채소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피부와 뼈를 지켜주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며 혈관까지 보호하는 진정한 동맹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닙니다. 한 세대를 살아온 어른들의 경험과 최신 연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건져 올린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채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빛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믿어온 신화를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내일 아침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을지 전혀 다르게 보실 겁니다. 첫 번째로 마주할 채소는 겉보기엔 붉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신장과 뼈에 조용히 흉터를 남기는 채소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비트는 겉으로 보기에 참 매력적인 채소입니다. 선홍빛 색깔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줄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비트를 먹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비트 주스 한 잔이 혈관을 뻥 뚫어준다는 광고 문구를 곧이곧대로 믿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트는 우리 몸에 은밀한 짐을 남깁니다. 비트 속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날카로운 결정체를 만듭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를 잘 배출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은 점점 느려지고 그 결과 이 결정체가 몸속에 쌓여 결국 신장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소변기를 막을 때 찾아오는 그 극심한 통증,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몸속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요. 많은 어르신들이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이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매일 먹던 비트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옥살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은 뼈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인데 옥살산은 마치 도둑처럼 그 길목을 막아섭니다. 아무리 우유를 마시고 보충제를 먹어도 옥살산이 많은 식단을 유지한다면 칼슘은 뼈까지 가지 못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뼈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며 회복도 더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이 치명적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뼈를 허물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실제로 2014년 신경학 연구에서는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이 소변 내 옥살산 수치가 40% 이상 증가했고 신장결석 위험도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은 옥살산 섭취가 많은 경우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비트는 혈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뼈와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비트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정답은 균형입니다. 비트를 가끔 즐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것도 건강식이라 믿고 대량으로 섭취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에 이미 문제가 있거나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신장결석 환자들에게 옥살산 함량이 높은 채소를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비트뿐만 아니라 시금치, 루바브 같은 채소도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르굴라, 즉 루꼴라와 샐러리가 있습니다. 이 두 채소는 비트처럼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살산 함량은 훨씬 낮아 신장과 뼈에 부담을 덜 줍니다. 아르굴라는 씁쓸한 맛 덕분에 샐러드에 풍미를 더해주고, 샐러리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돕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샐러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Hg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비트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가 이미 우리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후 의사 권유로 아르굴라와 샐러리를 식단에 추가했는데 몇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더 이상 신장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비트가 나를 살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괴롭히고 있었더군.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습관처럼 먹던 것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비트는 가끔 즐기는 음식으로 두면 됩니다. 문제는 매일 섭취하는 습관이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좋다는 말만 믿고 습관을 만들면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아르굴라나 샐러리처럼 부담이 적은 채소를 매일 접시에 올린다면 혈압은 지켜내면서도 뼈와 신장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는 화려한 색깔과 광고 문구 뒤에 숨어있는 위험한 친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마트에서 비트를 집어들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매일이 아닌 가끔, 습관이 아닌 선택, 이것이 비트를 대하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채소로 시선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샐러드에 들어가는 평범한 채소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염증을 키우고 근력을 빼앗는 주범. 바로 초록피망의 이야기입니다. 초록피망은 우리 식탁에 아주 흔하게 오르는 채소입니다. 샐러드에도, 볶음 요리에도, 샌드위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초록빛이 주는 신선함과 저렴한 가격 덕분에 마트에서 무심코 담게 되는 채소 중 하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범해 보이는 채소가 노년층에게는 조용히 염증을 키우고 근력을 빼앗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록피망 속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렉틴은 식물이 해충과 곰팡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단백질입니다. 젊은 사람의 장은 어느 정도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 장 기능이 약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렉틴은 장 점막에 달라붙어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비타민 B 실비,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신경 건강은 떨어지고 근육은 피로해지며 염증은 만성적으로 쌓입니다. 어느 68세 남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지만 늘 다리가 무겁고 걸을 때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샐러드에 초록피망을 듬뿍 넣어 먹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피망을 줄이고 대신 붉은 피망을 권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아침에 느끼던 다리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채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더군요. 이 경험은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렉틴의 위험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침에 관절이 조금 뻣뻣하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사실은 식탁 위 작은 채소가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균형이 흐트러져 낙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노년층에서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피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초록 피망은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라 렉틴 함량이 높고 항산화 성분은 낮습니다. 반면 빨강, 노랑, 주황 피망은 완전히 익으면서 렉틴이 줄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집니다. 특히 붉은 피망은 비타민C가 레몬보다도 많아 콜라겐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같은 피망이라면 굳이 초록 피망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리를 하면 렉틴이 일부 파괴되긴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장이 약해져 있거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양의 렉틴도 여전히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초록 피망을 먹은 다음 날 아침 관절이 유난히 뻣뻣하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식탁 위 염증일 수 있습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붉은 피망으로 바꾸거나 애호박 같은 채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붉은 피망은 달콤한 맛과 함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과 피부, 관절을 지켜줍니다. 애호박은 소화에 부담이 적고 한겸작용이 있어 장을 편안하게 하고 관절 통증도 완화시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컬러 피망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염증 수치가 낮았고 특히 붉은 피망은 항산화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점심 식탁에 올리던 초록 피망을 붉은 피망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색깔만 다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 손가락 관절이 덜 아프고 밤에 덜 깨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색깔의 차이가 몸속에서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초록 피망은 그저 무심코 지나치던 채소가 아닙니다. 장벽을 약하게 하고 염증을 조용히 키우며 결국 근력과 균형을 빼앗는 숨어있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답은 간단합니다. 붉은 피망을 선택하고 애호박을 곁들이는 것. 그렇게 식탁을 조금만 바꾸면 몸은 곧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더 가볍게, 더 편안하게, 더 안정적으로. 자, 이제 또 다른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익숙하고 더 사랑받는 채소입니다. 샐러드와 소스,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채소.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알칼로이드가 관절과 신경을 자극하며 나이든 우리의 몸에 조용히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의 이야기입니다. 토마토는 참 아이러니한 채소입니다. 선명한 붉은 빛깔, 즙이 가득한 속살, 그리고 샐러드나 파스타 소스, 김치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식재료.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를 건강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실제로 토마토에는 리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과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듯 토마토 역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위협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마토가 가지과 채소라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가지과 채소에는 솔라닌과 같은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원래 식물이 벌레나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방어 독소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 신경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솔라닌이 불씨처럼 작용해 통증과 염증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을 앓던 한 72세 여성은 매일 아침 토마토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관절이 더 뻣뻣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렸지만 식단에서 토마토를 줄이고 다른 채소로 바꾸자 몇 주 만에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토마토가 나한테는 독이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솔라닌의 영향은 단순히 관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경신호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신경학 연구에서는 알칼로이드가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방해해 근육 수축 신호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발 저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결국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낙상 하나가 삶의 독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토마토를 무조건 멀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민감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토마토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량에도 몸이 곧바로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토마토나 가지, 감자 같은 가지과 채소를 먹은 뒤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손발이 저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는 토마토와 또 다른 위험을 공유합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중간 크기 구운 감자 하나가 혈당을 탄산음료 한 캔만큼 빠르게 올린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요. 하지만 연구들은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버드에서 20만 명 이상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매일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뚜렷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자튀김을 자주 먹는 경우 그 위험은 무려 33%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 노년층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췌장은 지쳐버리고 결국 당뇨병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 손상을 가속하고 혈관을 좁히고 심장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게다가 솔라닌까지 겹치면 관절염과 신경 문제까지 한꺼번에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길은 있습니다. 첫째, 감자를 주식처럼 매일 먹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신 콜리플라워나 당근, 파스닙 같은 뿌리 채소로 구워 먹으면 비슷한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 부담은 훨씬 낮습니다. 둘째, 감자를 먹더라도 삶은 형태로 그리고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튀김 같은 기름에 튀긴 형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토마토 역시 무조건 끊기보다는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토마토를 꼭 먹고 싶다면 소량만 섭취하고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이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함께 먹으면 염증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괜찮아도 어떤 날은 통증이 심하다면 그것은 이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토마토와 감자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맛있는 음식이지만 60세 이후에는 관절과 신경, 혈당에 조용히 균열을 내는 촉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불편함인지 아니면 경고음인지 구분하는 눈을 갖는 순간 우리의 노년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위험한 채소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신장을 무겁게 하는 비트, 장을 자극하는 초록피망, 관절과 신경을 건드리는 토마토, 그리고 혈당을 폭발시키는 감자.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채소가 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채소들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바로 콜라겐을 만들고 보호해 피부와 뼈, 관절을 튼튼히 해주는 진정한 동맹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희망의 채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채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채소들은 오히려 피부의 콜라겐을 지켜주고 뼈를 단단하게 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든든한 동맹이 되어줍니다. 노년의 삶을 밝히는 진짜 무기는 멀리 있는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채소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아이들은 접시 위에서 브로콜리를 밀어내기 일쑤지만 사실 브로콜리는 노년층에게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로 뼈와 관절, 피부와 혈관을 지탱하는 삼중나선 구조를 안정화하는 열쇠입니다. 잘 익힌 브로콜리 한 컵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K균까지 풍부해 칼슘을 뼈에 단단히 고정시키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C와 K가 함께 작용하면 피부는 탄탄해지고 뼈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견고함을 얻습니다. 여기에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더해집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를 썰거나 살짝 데칠 때 생성되는 물질로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관절이 서서히 파괴되는 속도를 늦추고 이미 손상된 콜라겐도 더 오래 지켜줍니다. 실제로 관절염 연구에서도 설포라판은 연골 손상을 늦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음식이 약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한때는 그저 장식용으로 쓰이던 채소였지만 지금은 슈퍼푸드로 불립니다. 케일은 비타민C와 K의 보고입니다. 생케일 한 컵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의 몇 배를 훌쩍 넘습니다. 덕분에 칼슘이 뼈에 잘 고정되어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와 눈, 혈관을 노화로부터 지켜줍니다. 실제로 케일을 자주 섭취한 노년층은 피부의 수분 유지력이 더 높고 고관절 골절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크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낯설 수 있지만 이 채소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끈적한 점액질, 바로 뮤실리지가 장벽을 보호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은 더 민감해지고 흡수율은 떨어지는데 오크라는 장을 부드럽게 감싸 중요한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도록 합니다. 또한 뮤실리지는 관절과 연골에 수분을 공급해 뻣뻣함을 줄이고 움직임을 매끄럽게 합니다. 오크라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 케르세틴도 들어있어 콜라겐 손실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오크라 추출물이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당근입니다.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 당근은 진정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고 관절과 혈관을 지탱하는 얇은 조직을 회복시킵니다. 여기에 비타민 C까지 더해져 콜라겐 합성과 안정화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당근을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C를 살짝 익히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으니 조리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카로티노이드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피부 노화가 늦고 관절도 더 유연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채소는 각각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섭취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브로콜리와 케일은 비타민 C와 K의 시너지로 뼈를 지켜주고 오크라는 장과 관절에 수분을 불어넣으며 당근은 피부와 관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특히 조리법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3분간 살짝 찌고 케일은 올리브유와 함께, 당근은 기름에 볶아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여기에 오크라는 수프나 찜 요리에 넣어 부드럽게 즐기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피해야 할 채소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채소도 있습니다. 비트와 감자 대신 브로콜리를, 초록 피망 대신 붉은 피망과 케일을, 낯설지만 힘 있는 오크라를, 그리고 언제나 곁에 있는 당근을 선택하십시오. 이 네 가지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뼈와 피부, 관절과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채소들을 일상에 녹여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몸의 변화를 확인할 것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7일 루틴을 통해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진실을 불어넣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한 채소 4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채소 4가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7일 실천 계획을 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식탁 위에 적용하고 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냉장고를 열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비트, 초록피망, 감자, 토마토 같은 채소가 매일 식탁에 올라오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이 채소들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먹는 습관을 멈추고 가끔 즐기는 선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동시에 장바구니에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을 새롭게 채워 넣습니다. 마트의 진열대 앞에서 잠시 멈추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날에는 아침 식단을 바꿉니다. 늘 먹던 감자 대신 브로콜리를 살짝 찌고 올리브유 몇 방울을 뿌려 곁들여 보십시오. 점심에는 케일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단, 드레싱은 가볍게 레몬즙과 올리브유로만. 저녁에는 당근을 살짝 볶아 반찬으로 올립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셋째 날에는 오크라를 시도해 봅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요즘은 마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크라를 살짝 데쳐 된장국이나 수프에 넣어보세요. 점액질이 국물에 녹아 장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소화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만약 관절이 자주 뻣뻣하다면 이 작은 변화가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몸의 신호를 기록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덜 뻣뻣했는지, 점심 이후 졸음이 줄었는지, 배가 덜 더부룩했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대답입니다. 음식을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습관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날에는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혼자만의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찬으로 나온 초록 피망 대신 붉은 피망을 써서 요리를 해보세요. 가족들이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달고 맛있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대화의 시작입니다. 식탁에서 건강을 함께 나누는 순간 실천은 더 즐거워집니다. 여섯째 날에는 수치를 점검해 봅니다. 혈압계를 꺼내 아침과 저녁 2번 측정하고 혈당계가 있다면 식사 전후를 확인해 보십시오.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으로 바꾼 식단이 단순히 기분만이 아니라 실제 수치에도 변화를 주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험은 내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마지막 7째 날, 지난주를 돌아봅니다. 감자가 빠진 자리에는 구운 콜리플라워가 있었고 초록피망 대신 붉은 피망이 있었으며 당근과 케일, 브로콜리, 오크라가 꾸준히 식탁을 채웠을 것입니다. 몸이 더 가볍게 느껴졌는지, 아침에 관절이 덜 아팠는지, 혹은 가족과의 식탁 대화가 조금 더 활기찼는지, 변화는 바로 이런 작은 경험 속에서 쌓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선택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무게를 가집니다. 채소 한 입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일의 걸음걸이와 기억력,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위험한 채소와 4가지 보호 채소, 그리고 7일 실천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노년을 더 강하게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당신께 묻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어떤 채소를 올리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장바구니에는 어떤 채소를 담으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이 바로 당신의 몸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식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머지않아 대한민국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뉴스 속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 떨어질 커다란 시한폭탄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버스 정류장에 나가면 3사람 중 1사람은 흰머리 어르신일 수 있는 세상. 병원 대기실, 시장, 심지어 동네 공원까지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 고향 시골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노래방 기계 켜놓고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로당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가장 북적이는 곳은 병원 대기실입니다. 기침 소리, 한숨 소리가 이어지는 풍경 속에서 저는 몇 년 뒤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본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는 느리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훨씬 빠르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괜찮아,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시계 바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채로 맞닥뜨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위기로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는 이야기는 두려움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늙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남은 인생의 풍경은 전혀 다른 색깔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이미 유엔이 정의한 초고령 사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를 넘는 사회.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일본은 이 단계에 도달하는데 36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단 26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파도 앞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도가 단순히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발목까지 찰랑찰랑 차오르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이 예전보다 훨씬 늦어지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1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건 뉴스 속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집, 바로 옆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 은퇴 이후를 위한 재정 계획,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작은 노력, 가족 안에서의 대화와 합의. 이 4가지를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속에만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덴마크, 그리고 일부 우리 지역 사회가 이미 보여주고 있듯이 답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저녁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병원 대신 공원에서, 병상 대신 여행지에서, 외로움 대신 웃음 속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밀려오고 있고 그 파도를 어떻게 탈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사실 고령화는 어느 나라에서나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유난히 가파릅니다.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데 36년이 걸렸다면 우리는 불과 26년 만에 같은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단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이 속도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우리의 삶 전반을 바꿔놓을 무게입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출산율입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6 정도인데 한국은 0.7 이하로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늘고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진 것이지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일할 사람,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대 수명의 증가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 덕분에 오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동시에 그 기간 동안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담이 커집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드니 인구 구조는 자연스럽게 역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버스 정류장, 병원, 마트, 어디를 가든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는 풍경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곳곳에서도 이미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인구 변화는 가속도를 붙여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괜찮다고 말하는 사이에도 매달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노년층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첫째, 경제적 충격입니다. 일할 세대가 줄어들면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듭니다. 동시에 의료와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결국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연금 제도는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45, 만 50대 세대가 은퇴할 무렵 제대로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현실이 됩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예약이 2주 이상 밀리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먼 이야기 같지만 불과 몇 년 뒤에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셋째, 고립과 외로움의 확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녀는 각자 삶에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증, 치매,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변화가 뉴스 속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고 있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 우리가 지금 바로 핸들을 잡지 않으면 곧바로 충돌이라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빠른 속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 가족, 사회가 함께 대응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해답을 향한 길입니다. 일본과 북유럽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 거기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빠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초고령 사회의 무게는 단순히 통계 속 수치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를 동시에 흔드는 거대한 힘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짐이죠. 저는 이 짐을 보이지 않는 무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개인 차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고립감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은 빠르게 끊어집니다. 회사 동료와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은 바쁜 삶 속에서 얼굴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순간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단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절이 길어지면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는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차원입니다. 부모를 돌봐야 하는 자녀 세대의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정신적 압박까지 더해집니다.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 것인가? 간병비는 누가 더 낼 것인가? 이 문제로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간에도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부모 본인 역시 자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사이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갈등의 불씨가 번지고 수십 년간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차원입니다. 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젊은 세대는 줄어듭니다. 내 세금은 다 어디로 가는 거냐? 라는 불만이 젊은 층에서 터져 나오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는 억울함이 노년층에서 쌓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신뢰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결속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병원 대기실 풍경입니다. 환자 대부분이 70세 이상 어르신이었고 대기 시간은 2~3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며 나누는 대화는 기침소리와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은 더 이상 시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의 종합병원에서도 예약은 몇 주씩 밀리고 진료받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미래의 고통을 현재보다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순간, 변화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고 형제 자매끼리 누가 간병할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지 2~3시간 만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 없는 가족이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개인은 고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고, 가족은 미리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갈등의 씨앗을 줄이며, 사회는 신뢰를 지탱할 새로운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해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일본, 덴마크, 그리고 북유럽이 선택한 길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찾아 일본과 북유럽, 그리고 몇몇 작은 마을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의료비 폭증, 간병인 부족, 고독사 증가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구역 안에서 병원, 약국, 재활센터, 노인 주거시설, 복지관을 서로 연결해 놓은 구조입니다. 어르신이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재활치료까지 받는 과정을 버스 타고 30분씩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웃끼리 일정 교육을 받은 뒤 돌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할 때도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고립은 줄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은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가까움입니다.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이 걸어서 10분 안에 모여 있어야 노인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 일본은 그 사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다음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노인을 부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험 많은 일꾼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퇴 연령을 늦추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체력은 덜 쓰지만 경력과 지혜가 중요한 분야, 예를 들어 도서관 사서, 지역 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 같은 직업을 어르신들에게 맡겼습니다. 국가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70대 취업률은 OECD 평균을 훌쩍 넘었고, 노인 빈곤율은 7%대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덴마크 사회가 노인을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어르신들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까지 지켜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이유가 있다라는 건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작은 희망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마을 회관을 공동 돌봄센터로 바꿨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고 주 3회 간호사가 건강을 체크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도 함께 식사하던 이웃들이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통 먹거리 판매, 수공예, 소규모 텃밭 재배 등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지원하고 판매처까지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례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립을 막는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했다는 점. 둘째, 노인의 경험과 시간을 자원으로 활용했다는 점. 셋째,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생활권 안으로 끌어왔다는 점. 이 세 가지 원칙은 국가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자체, 심지어 한 가족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혜입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늙어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준비에 달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일본의 지역 커뮤니티, 덴마크의 재취업 정책, 그리고 우리 농촌의 공동 돌봄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고립을 막아라, 자원을 활용하라, 가까움을 확보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마을은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건강, 돈, 기술,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우는 것.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각자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개의 기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건강, 재정, 그리고 기술. 이 세 가지 기둥을 동시에 세워야만 초고령 사회라는 폭풍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건강입니다. 오래 사는 건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10년을 보내는 건 결코 장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장수는 내 두 발로 시장을 걸어가고 내 손으로 밥을 차리고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기능적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생존 연수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세월을 늘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낙상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70세 이후 골절 한 번이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그 사이 근육은 30% 넘게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노년기에 잃어버린 근육과 균형 감각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낙상 환자 10명 중 4명은 골절 이후 혼자 생활하지 못합니다. 결국 넘어지는 순간이 건강 하락 곡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통, 탄력밴드, 의자만 있어도 집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5리터 물통을 들고 팔꿈치 굽히기 15보에 3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5보에 3세트.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일주일에 2번 가벼운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균형 감각 훈련으로는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10초 버티기 같은 작은 습관이 평생을 지켜줍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습관만으로 65세 이상 낙상률을 20% 낮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재정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월급 없는 장마철과 같습니다. 우산이 없으면 바로 비를 맞고 고생하게 되지요. 70세 이후 평균 간병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3년이면 7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의료비는 물가보다 더 빨리 오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였지만 의료비 상승률은 4%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병원비가 5만 원이라면 10년 뒤에는 7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버킷 전략입니다. 돈을 한 곳에 몰아두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다른 주머니에 나누어 두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3년 안에 쓸 생활비. 이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예금이나 CMA 같은 안전한 곳에 둡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3년 뒤부터 10년 사이에 쓸 돈. 국공채, 우량 회사채, 안정적인 배당주 같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10년 이후에 쓸 돈. ETF나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보통 당기 30%, 중기 40%, 장기 30% 비율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기 생활비부터 장기 자산 성장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기술입니다. 지금 세상은 디지털을 모르면 혜택을 놓치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요양 서비스 안내, 정부 지원금 조회까지 대부분이 앱과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술을 몰라 기한을 놓쳐 수십만 원을 날린 사례도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결제와 송금, 온라인 병원 예약과 원격 진료, 정부 복지, 앱 사용, 영상 통화. 이 네 가지만 익혀도 노후의 삶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기계에 약하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만 넘어서는 순간 세상은 훨씬 넓고 편리해집니다.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는 이미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데는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배우지 않는다면 평생 불편함과 손해가 따라옵니다. 건강, 돈, 기술.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우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계획, 작은 배움이 모여 10년 뒤, 20년 뒤를 지켜줍니다. 지금 당장 한 줄이라도 적어보십시오. 오늘 걸은 걸음수, 이번 달 필수 지출, 다음 달 배우고 싶은 기술. 그 작은 기록이 10년 뒤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개인의 준비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대화와 합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준비가 아무리 철저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합의와 대화가 없다면 결국 모든 짐이 한 사람에게 쏠리고 갈등이 터져버립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누가 언제 얼마나 돌볼 것인가가 가족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가족 안에서의 약속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족의 화해 장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돌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병원에 동행할지, 누가 생활비를 지원할지, 누가 일상적인 장보기와 청소를 도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끼리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 있습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다 같이 하자라고만 하면 결국 현실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갈등으로 번집니다. 역할을 나누어 표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글로 남겨두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서화입니다. 가족 간 합의를 말로만 끝내면 기억은 다르게 남고 감정이 얽히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라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A4 용지 한 장에 합의 내용, 날짜, 서명만 적어두어도 분쟁 가능성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글씨로 남은 약속은 기억보다 훨씬 강합니다. 가족끼리도 돈과 재산이 얽히면 의외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속, 증여, 연명 치료 여부 같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부모가 위중한 상태에 빠졌을 때,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외침이 가족의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연명 치료 여부를 기록해두면 가족은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울부짖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해두면 형제간 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 역시 자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았으니 갚아야 하지 않나 하는 심리적 빚이 생기면 돌봄이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몫은 여기까지, 이후에는 요양원이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자라는 선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남은 가족 모두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실제로 한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어머니를 모시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병원 동행을 맡았고, 둘째는 생활비를 분담했고, 셋째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매달 한 번 가족 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작은 갈등이 생겨도 바로 조정했고, 중요한 결정은 간단한 메모로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고, 자녀들은 서로의 부담을 인정하며 평생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던 또 다른 가족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간병과 비용 부담이 한쪽으로 쏠렸고, 결국 형제 간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라는 마음은 같았지만 준비가 없었던 탓에 가족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에서 가족의 화해 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돌봄 계획, 문서화, 민감한 문제에 대한 사전 합의.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가족은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함께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개인과 가족의 준비가 아무리 철저해도 사회라는 울타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울타리, 바로 사회적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합의만으로는 초고령 사회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회라는 그물망이 단단해야만 개인과 가족의 준비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함께 사는 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고령자 재취 위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모든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노인의 심리적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이유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마을 안전지킴이, 지역 문화 해설사, 학교 방과 후 돌봄, 작은 도서관 사서. 이런 일들은 큰 체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경험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둘째는 지역 돌봄 공동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움이 생명입니다.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이 집에서 도보 10분 안에 있어야 어르신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가까움이었죠. 우리 역시 집을 중심으로 병원, 도서관, 복지관이 걸어서 닿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면 주민 서명을 모아 구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시설이라도 경사로, 엘리베이터, 손잡이, 셔틀버스가 어르신에게 적합한지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동네 단톡방이나 카페를 통해
응급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이웃 명단을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셋째는 세대 간 교류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진짜 위기는 세대 간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대 간 벽을 허물면 서로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어르신은 장인 기술, 전통 음식, 수공예를 전할 수 있고,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 사용법, 영상 편집, 온라인 마케팅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구조를 영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시작하면 동네 커뮤니티가 활기를 되찾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발을 떼고 이웃과 연결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동네 도서관, 복지관, 작은 카페, 심지어 아파트 경비실에서 나누는 인사 하나가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늙는 것은 선택이 아니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분명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국 철학자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이 곧 늙는 것이지만 늙는 것도 배워야 한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 없이 흘려보낸 하루가 쌓이면 후회가 되는 노년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디딘다면 그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입니까? 경제적 자유입니까? 마음의 평화입니까? 어떤 답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